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 인생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진돗개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뇌리에 상처처럼 남아 조용한 시골집에 울려 퍼지던 제 아내의 비명과 빗소리에 뒤섞인 짐승의 포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재우던 한 생명의 고요한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보다 깊은 감정을 속에 품고 있었기에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한 마리 진돗개가 임신한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전 세계를 침묵하게 만든 그 운명적인 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작은 생명이 보여준 위대한 사랑은 우리 부부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제 어리석었던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야,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서울의 잿빛 아파트 숲을 떠나 녹음이 우거진 강원도 산골짜기로 귀촌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삭막함에 지쳐가던 제 아내 서연과 저는 곧 태어날 아이에게 푸른 자연을 선물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었죠. 서연의 배는 나날이 불러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산 중턱에 자리한 아담한 목조주택을 발견했고 그곳이라면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 주변은 온통 잣나무와 참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밤이면 별빛 아래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원에는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기 때문일까요? 드넓은 마당과 우리 둘뿐인 집은 때때로 낯선 적막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우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울까요? 어느 날 저녁, 벽난로 앞에서 뜨개질하던 서연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이 넓은 집에 우리 아기 말고도 뛰어놀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고요. 임신 후 감수성이 풍부해진 아내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가족을 지켜줄 든든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역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개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우리를 바라보며 지저댔지만 유독 우리 부부의 시선을 사로잡은 녀석이 있었습니다. 보호소 가장 구석진 곳, 다른 개들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웅크린 채 미동도 않던 새하얀 진돗개였습니다. 이름은 백구, 나이는 3살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전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느 날 읍내를 떠돌던 것을 구조했다고만 했습니다. 녀석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그 속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꼬리를 치지도 짖지도 다가와 애교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를 응시할 뿐이었죠. 이 아이는 좀 특별해요. 보호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 손을 타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어요.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도 않고요.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오히려 더 마음이 끌리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좋아. 시끄럽지 않고 점잖아서 우리 아기랑도 잘 지낼 것 같아. 서연은 백구의 우리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구는 잠시 서연의 손냄새를 맡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로 할래요. 이름도 그대로 백구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백구는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녀석이 곧 마음을 열고 여느 반려견처럼 우리에게 재롱을 부리며 따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개였습니다. 집에 온 첫날부터 녀석은 현관 옆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을 뿐 집안을 탐색하거나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줘도 묵묵히 먹고 물을 줘도 조용히 마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도 귀만 쫑긋할 뿐 달려오거나 꼬리를 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하고 영리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한 주인만을 섬기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수많은 일화를 낳기도 했죠. 실제로 진도에서 팔려간 개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진돗개의 귀소 본능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그런 진돗개의 특성을 떠올리며 백구 역시 곧 우리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열 것이라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행동은 충성심 이전에 마치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텅 빈 고요함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달까요? 저는 그런 백구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속을 알 수 없는 침묵이 때로는 낯선 상골의 적막함보다 더 크게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저 감정 없는 눈동자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고요함은 평온함의 다른 이름일까요? 아니면 폭풍 전야의 불길한 전조일까요? 백구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녀석과 저 사이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백구의 마음을 열어보려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개들이 좋아한다는 장난감을 사다 달랐고 최고급 수제 간식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마당에서 공을 던져주며 함께 놀자고 유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제가 던진 공이 대구르르 굴러가 멈추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 달려가 물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삑삑 소리가 나는 고무 장난감에는 아주 잠시 고개를 갸웃했을 뿐 이내 흥미를 잃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엎드렸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봐. 이거 정말 맛있는 건데. 제가 손바닥에 육포를 올려놓고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녀석은 그저 멀찍이 서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 결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 무심한 태도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내가 주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제 안에서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녀석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 없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오히려 서연은 그런 백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백구도 시간이 필요한 걸 거예요. 분명 아픈 상처가 있는 아이일 테니 우리가 기다려줘야죠. 서연은 백구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과 물을 챙겨주고 마당에 나앉아 책을 읽을 때면 백구가 앉아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백구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 역시 그런 서연의 존재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듯 그녀가 근처에 있어도 별다른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서연에게도 백구는 결코 먼저 다가가 몸을 비비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백구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했지만 녀석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범한 유기견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백구는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보통의 개들이라면 소파 밑이나 침대 밑으로 숨어들며 낑낑거리기 마련인데 백구는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지가 무너질 듯한 소리가
나도 그저 창밖을 무심하게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또한 녀석은 특정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나 기계음 같은 도시의 소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비명소리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한참 동안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거나 혹은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동물행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들은 종종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봉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녀석의 무표정한 얼굴과 행동하지 않는 몸짓은 어쩌면 수많은 상처 위에 두껍게 쌓아 올린 갑옷 같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매일같이 살아있는 벽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큰맘 먹고 사온 소갈빗대를 백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마당에 진동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무심한 녀석이라도 달려들겠지.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백구는 갈빗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우리가 싫은 거냐? 저도 모르게 녀석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제 고함에 서연이 놀라 집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백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그런 모습은 마치 제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당신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데 마당에 엎드려 있는 백구의 하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꼿꼿이 고개를 든 채 숲과 우리 집 사이의 경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보초병처럼 저는 문득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녀석이 저렇게까지 경계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까? 아니면 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일까? 그때 백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안에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녀석의 눈동자.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떤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고 오래된 지독한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정체는 무엇이며 녀석이 지키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백구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한 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우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저는 그런 백구를 그저 감정이 없는 개로 여기며 더 이상 다가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저는 백구에게서 기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안에 서연을 향한 것이었죠. 서연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만삭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보냈습니다. 백구의 이상 행동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현관 근처 자기 자리를 고수하던 녀석이 어느새부턴가 항상 서연이 머무는 공간 근처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면 백구는 소파에서 몇 걸음 떨어진 바닥에 엎드려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침실에서 낮잠을 자면 녀석은 침실 문턱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관심의 표현이었지만 꼬리를 치거나 몸을 비비는 식의 일반적인 애정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서연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백구가 요즘 계속 저만 따라다녀요. 꼭 보디가드 같다니까요. 서연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지만 저는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원처럼 혹은 귀중품을 지키는 감시자처럼 냉철하고 무감각한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서연에게 다가가 배를 쓰다듬거나 말을 걸 때면 백구의 두 귀는 쫑긋 세워지고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내에게 위협이라도 가할 것처럼 경계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개의 행동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들은 후각이 극도로 발달하여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호르몬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특유의 호르몬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보호 본능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백구 역시 서연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신비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녀와 뱃속의 아기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구의 방식은 일반적인 보호 본능과는 차원이 다른 거의 편집증적인 집착처럼 보였습니다. 그 기묘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갓 구운 옥수수를 나눠주겠다며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소 서연을 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새댁, 몸은 좀 어때? 힘들지?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던 백구가 번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서연과 아주머니 사이에 자신의 몸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를 향해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그야말로 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니? 아주머니는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쳤고 저와 서연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급히 달려가 백구의 목줄을 잡고 제지하자. 녀석은 그제야 자세를 풀었지만 여전히 아주머니에게서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백구야, 왜 그랬어? 이웃분이잖아. 제가 녀석을 나무랐지만 백구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혹은 무시하는 건지 그저 묵묵히 서연의 발치로 돌아가 다시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백구를 변호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려고 그랬나 봐요. 너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기특하네요. 하지만 저는 서연처럼 마냥 기특하게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백구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보호 본 GND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모든 자극으로부터 서연을 완벽하게 격리시키려는 듯한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넣으러 대문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으르렁거렸고 산책 나온 등산객이 집 쪽을 쳐다보기만 해도 지저댔습니다. 녀석은 서연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려놓고 그 누구도 그 선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지키려는 녀석의 본능은 고맙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위험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제가 녀석을 통제할 수 있을까? 저 고요한 충성심이 언제든 날카로운 이빨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하얀 털 아래 감춰진 녀석의 진짜 본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고요한 보호자의 그림자는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될까요? 백구의 기묘한 보호 본능에 대한 저의 불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구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야생의 본능, 그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힘을 처음으로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밤늦도록 서류 작업을 하던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숲의 윤곽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킁킁거리며 땅을 파헤치는 소리, 나뭇가지를 짓밟는 소리, 명백히 어떤 짐승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겪어볼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 끝에 심어놓은 옥수수 밭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검은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멧돼지였습니다. 성체는 아니고 아직 어린 녀석인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감은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녀석은 굶주렸는지 아주 개걸스럽게 옥수수 대를 부러뜨리며 뿌리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내야 했지만 막상 맨몸으로 멧돼지와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쫓아내야 하나, 아니면 조용히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녀석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저와 함께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온몸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지만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눈으로 멧돼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최고의 사냥꾼이 사냥감의 급소를 노리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백구는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다는 표현보다는 발사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녀석은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소리 없이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낮게 포복한 자세로 거의 땅에 몸을 붙인 채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멧돼지는 인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옥수수밭을 파헤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멧돼지의 등 뒤로 접근한 백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멧돼지의 뒷다리, 가장 연약하고 힘줄이 모여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끽! 멧돼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습을 당한 멧돼지는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백구를 떼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한번 문턱을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의 본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녀석의 턱은 마치 강철 덫처럼 멧돼지의 다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흔한 개들의 싸움처럼 요란하게 짖거나 뒹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움직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멧돼지가 몸부림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백구는 그제야 다리를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절며 달아나는 멧돼지의 뒷모습을 마치 임무를 완수한 병사처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가지도 위협적으로 짖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백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녀석의 새하얀 털에는 흙먼지와 멧돼지의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평소처럼 고요하고 무심했습니다. 녀석은 현관 옆 제자리로 돌아가 흙 묻은 몸을 몇 번 핥더니 이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방금 전 야생의 맹수와 혈투를 벌인 개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애완견이 주인을 지키는 대견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 훈련된 병기가 적을 제압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수렵견으로 길러졌으며 늑대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의 강한 턱과 민첩성 그리고 목표에 대한 집요함은 오랜 세월 동안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아온 본능의 산물입니다. 백구는 그 야생의 본능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엎드려 있는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녀석은 더 이상 감정 없는 반려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하얀 털가죽을 뒤집어 쓴 한 마리의 늑대였습니다. 고요함 속에 치명적인 힘을 숨기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그 이빨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집의 조용한 수호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토록 강력하고 통제되지 않은 힘이 과연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이롭게만 작용할까요? 멧돼지에게 향했던 저 날카로운 이빨이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심지어 우리를 향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백구라는 존재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구가 멧돼지를 쫓아낸 사건 이후 우리 부부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서연은 백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것 봐요. 여보, 백구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걱정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녀석의 압도적인 힘을 목격한 이후 오히려 마음속의 불안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벼려진 칼을 품에 안고 자는 듯한 아슬아슬한 기분이었습니다. 든든했지만 동시에 언제 베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의 위협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숲이 보내는 불길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밤마다 숲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낮고 길게 울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무언가가 나무를 부러뜨리는 듯한 파열음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산짐승들이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저는 멧돼지 사건 이후로 모든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살피러 나갔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텃밭을 둘러싼 참나무 중 가장 굵은 나무의 기둥에 제 키보다도 높은 곳까지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혹은 발톱을 갈기 위해 긁어놓은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5개의 굵고 깊은 자국은 나무 껍질을 파고들어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와 높이로 미루어 보아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흔한 산짐승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트럭을 몰고 읍내에 장을 보러 다녀오던 길에 마주친 이웃집 박 노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노인은 이 산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 사냥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굳어지더니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조심해야 할 게야. 요 며칠 산에 이상한 기운이 돌아. 며칠 전부터 내가 쳐놓은 덫이랑 올무가 죄다 망가져 있더라고. 보통 솜씨가 아니야. 아마 그놈이 내려온 게
틀림없어. 그놈이라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묻자 박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반달곰 말일세. 이 뒷산 골짜기에 털을 잡고 사는 놈이 하나 있거든. 보통은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질 않는데 올가을에 도토리가 흉년이라 먹을 게 부족해지니 민가까지 내려오는 모양이야.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토종 반달 가슴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지만 그 힘과 포악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굶주린 곰은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곰은 단순히 힘만 센 동물이 아니라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곰의 지능이 유인원과 비슷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번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따르면 덫을 교묘하게 피해 가거나 심지어 망가뜨리는 것은 곰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곰이 인간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일단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끼거나 먹이에 대한 집착을 보일 때는 상상 이상으로 대담하고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노인의 경고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의 발톱 자국, 정체불명의 울음소리, 그리고 망가진 덫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꾸린 이 평화로운 낙원 바로 코앞에 거대하고 굶주린 포식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숲을 둘러싼 모든 나무들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 엎드려 있던 백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녀석은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팽팽한 긴장감. 그것은 멧돼지를 마주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를 감지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백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숲의 그림자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위협의 정체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박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을 머리맡에 두고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백구가 멧돼지는 쫓아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반달곰을 상대로도 과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개 한 마리가 곰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일까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숲은 그 어떤 대답도 없이 음산한 침묵으로 우리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숲을 향한 백구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박 노인의 경고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마침내 그 거대한 공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서연은 소파에 기대어 태교 음악을 들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백구는 평소처럼 서연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온한 전형적인 시골의 오후였습니다. 여보, 갑자기 서연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창밖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연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 마당과 숲의 경계선, 그곳에 그놈이 서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말했던 바로 그 반달 가슴곰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도 큰 덩치에 온몸이 칠흑같이 검은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목 아래 선명한 V자 모양의 하얀 무늬가 그 존재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두 발로 우뚝 서서 마치 이 일대의 왕인 양 우리 집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육중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현실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이닥칠 것 같은 맹렬한 기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백구야. 제가 공포에 질려 다급하게 백구를 불렀습니다. 멧돼지를 단숨에 제압했던 녀석의 용맹함을 떠올리며 지금이야말로 녀석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맹렬하게 지저대며 곰을 위협해 쫓아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녀석은 이미 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낮은 포복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구멍 깊은 곳에서 크르릉 하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신음소리만을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공격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독한 긴장과 경계심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백구의 반응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녀석이 저 거대한 적 앞에서 겁을 먹고 얼어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멧돼지 정도가 한계였던 건가? 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실망감과 함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감정 없는 개가 무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요란하게 짖기라도 했다면 곰이 놀라 달아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곰과 같은 최상위 포식자를 마주했을 때 경험 많은 사냥개들은 함부로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란하게 짖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여 공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맹수들은 소리를 내기보다 상대의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하며 힘을 아끼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노립니다. 백구의 침묵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가늠하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다음 수를 읽고 있는 극도의 집중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있던 당시의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챌 리가 없었습니다. 곰은 한동안 우리 집을 빤히 쳐다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마도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 혹은 사람의 냄새를 맡고 있었을 겁니다. 녀석의 작고 검은 눈동자가 창 안에 우리와 정확히 마주쳤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의 눈빛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먹잇감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서늘하고도 탐욕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곰은 마침내 우뚝 섰던 몸을 낮추더니 느릿느릿 몸을 돌려 다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듯한 오만하고 여유로운 퇴장이었습니다. 녀석의 거대한 몸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와 서연은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곰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은 몸,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 녀석은 겁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상대가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제야 녀석의 침묵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 곰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그리고 저 작은 진돗개 한 마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의 평화롭던 오후는 거대한 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끔찍한 악몽의 서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곰이 나타났던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화와 고요함이 깃들어 있던 공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서연은 그날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임신 막달에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그녀의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오고야 말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서연에게 임신 중독증 초기 증상이 보인다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을 권했지만 서연은 낯선 병원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의사는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온다는 조건으로 통원 치료를 허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연약한 생명, 그것은 이제 뱃속의 아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서연 역시 저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불안해할까봐 애써 태연한 척 농담을 건네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숲의 그림자는 제 마음속 공포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곰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마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숨 막혔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한 것은 다름 아닌 백구였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눕게 되자 녀석의 행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녀석은 아예 침실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성한 성소의 입구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거나 상태를 살피러 방에 들어갈 때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밥그릇과 물그릇을 가져다 주어도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오직 서연의 숨소리, 그녀의 작은 뒤척임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끔 서연이 고통스러운 듯 옅은 신음을 내뱉을 때면 백구는 마치 자신이 아프기라도 한 듯 함께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주인을 지키는 것을 넘어 마치 서연과 감정적으로 동기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쿠바드 증후군 쿠바드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입덧이나 요통 등 아내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심리적 유대감과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주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일부 반려동물에게서도 관찰된다고 합니다. 백구가 보여준 행동은 어쩌면 그 극단적인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녀석은 서연의 불안과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그녀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존재 이유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백구의 헌신적인 모습조차도 당시의 저에게는 온전한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녀석의 저 필사적인 모습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저 작은 몸으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진짜 위협이 닥쳤을 때
저렇게 굶고 지쳐있는 상태로 맞서 싸울 수나 있을까? 타자타이시 남반드리다 변님. 저는 백구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충성심이 거대한 현실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알기에 절망스러웠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던 백구가 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다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그날 들었던 것과 똑같은 낮고 섬뜩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침실 안에서 뒤척이던 서연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실로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어. 바람 소리일 거야. 걱정 말고 어서 자. 애써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제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던 백구는 온몸의 털을 곤두슨 채 창밖의 어둠을 향해 소리 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다시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숲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무력감 속에서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숲이 보내는 경고음이 점점 더 잦아지면서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집을 요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에는 두꺼운 합판을 덧대어 못질을 했고 현관문에는 육중한 빗장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곰이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집의 모든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려 애썼습니다. 읍내 철물점에서 곰 퇴치용 스프레이와 강력한 손전등을 사왔고 심지어는 박 노인에게 수소문하여 낡은 엽총 한 자루를 구해오기까지 했습니다. 태어나서 총이라고는 군대에서 쏴본 것이 전부였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그 엽총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합판으로 막아놓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어둠을 노려보며 혹시라도 들려올지 모를 침입자의 소리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노력은 거대한 자연의 위협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합판 몇 장과 낡은 엽총 한 자루가 굶주린 곰의 분노를 막아줄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러한 저의 행동들이 집안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서연은 못 박는 소리와 집안에 감도는 화약 냄새에 더욱 불안해했고 저 역시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채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대비의 역설 Preparedness Paradox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난이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더 큰 불안과 무력감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딱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집을 요새처럼 만들면 만들수록 저는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저의 날카로워진 신경은 애꿎은 백구에게로 향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침실 문 앞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해 바싹 마른 몸으로 오직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제 눈에는 그런 녀석의 모습이 무의미하고 답답하게만 보였습니다. 저렇게 앉아만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곰이 쳐들어오면 어쩔 건데. 그날 저녁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서연에게 줄 저녁 식사를 들고 침실로 향하는데 어김없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선 백구와 마주쳤습니다. 녀석은 제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잠시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복도 끝 숲으로 향한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녀석의 그 변함없는 무심함이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그냥 그렇게 앉아서 보고만 있을 거냐고? 저도 모르게 녀석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안에서 억눌려 왔던 모든 공포와 무력감,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밥도 안 먹고 힘도 없이 버티면 어쩔 건데 곰이 나타나면 꼬리 말고 도망이라도 가게. 쓸모없는 놈, 제발 뭐라도 좀 해보란 말이야. 제 목소리는 집안이 떠나가라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놀란 서연이 여보, 왜 그래요? 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고함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백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저를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녀석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당신의 공포를 이해한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충성심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장 든든한 아군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존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만 것입니다. 백구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다시 묵묵히 고개를 돌려 어둠이 내린 숲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어리석은 분노 따위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깊은 자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단순히 개 한 마리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공포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가장 약한 존재에게 전가해버린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창밖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고 복도에서는 백구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 숨소리가 제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고 불안한 대치는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곰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리고 상처 입은 저 충성스러운 개는 다가오는 운명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운명의 밤은 예고 없이, 그리고 가장 최악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숲을 스치며 음산한 소리를 냈고 해가 지자마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맹렬한 폭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산을 뒤흔드는 듯한 천둥과 번개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들은 무력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번개가 근처 변압기라도 덮친 모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은 칠흑 같은 어둠과 옥루시텔니 빗소리에 휩싸였습니다. 비상용 랜턴을 켜자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화기에서는 아무런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인해 통신선까지 끊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밖은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많은 불이 꺼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우리 가족과 이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절대적인 고립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은 포식자에게는 최고의 사냥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빗소리는 자신의 접근을 숨겨주고 칠흑 같은 어둠은 먹잇감의 시야를 빼앗아 버리니까요. 야생 동물, 특히 곰과 같은 대형 포유류는 기상 악화 시기에 오히려 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극대화되고 평소라면 피했을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집안에 있는 모든 양초를 꺼내 불을 밝혔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을 추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듯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비극의 막을 올리는 무대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침실 문 앞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집안을 오가며 모든 창문과 문을 확인하듯 킁킁거렸습니다. 녀석의 움직임에는 조급함과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녀석은 현관문 앞에 멈춰 서서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깥의 폭풍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적의를 담은 싸움을 앞둔 전사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저는 엽총을 들고 백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녀석의 예민한 감각이 저의 둔한 오감보다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구가 멈추는 곳에서 저도 멈추고 녀석이 귀를 기울이는 곳에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집을 순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저는 주방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널그락 옛 매치 무언가 금속을 긁는 듯한 아주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 역시 그 소리를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슨 채 소리가 난 주방 쪽을 향해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곰이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녀석은 가장 취약한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연이 있는 침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지쳤는지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제 앞을 막아서듯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제 옆에 바싹 붙어 함께 어둠 속을 나아갔습니다. 주방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전체가 울릴 정도의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꽝! 주방 쪽 창문이었습니다. 곰이 몸으로 창문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합판으로 덧대 놓았지만 그 엄청난 충격에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박살 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놈이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완벽하게 고립된 산속의 목조 주택은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는 그 길고 끔찍한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동시에 미친 듯이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쪼개지는 합판과 산산조각,
나는 유리 소리는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습니다. 콤이 마침내 최후의 선을 넘어 우리 영역 안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굉음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콩, 콩. 녀석은 집요하게 몸을 던져 부서진 창문 틈을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집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침실에서 잠들었던 서연이 겁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서연아, 침대 밑에 숨어. 절대 나오지 마.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엽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조주는커녕 총을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백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녀석은 주방 쪽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자세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목에서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맹렬한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집을 그리고 자신의 주인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쓸모없는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던 그 무심한 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마친 한 마리의 전사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곰의 후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 한 방울의 냄새를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맡을 수 있다고 하죠. 어쩌면 녀석은 처음부터 집안의 가장 약한 존재, 즉 임신한 서연의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방 창문을 부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 녀석의 진짜 목표는 서연이 있는 침실일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번의 시도 끝에 곰은 마침내 부서진 창문 틈으로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들이미는 데 성공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마다 드러나는 녀석의 형체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킁킁거리며 집안의 냄새를 맡는 녀석의 숨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엽총을 곰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방가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만약 빗나가거나 급소를 맞추지 못해 녀석을 더 흥분시키기라도 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바로 그 순간 백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니, 폭발했습니다. 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총알처럼 튀어나가 창문으로 들어오려는 곰의 주둥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강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백구의 이빨이 곰의 코 언저리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크워요. 예상치 못한 기습에 곰은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지르며 주춤 물러섰습니다. 백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뒤로 물러나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곰은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잠시 물러서는가 싶더니 이내 훨씬 더 격렬하게 창틀을 물어뜯고 앞발로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목조 주택의 벽이 통째로 뜯겨 나갈 듯한 기세였습니다. 백구는 곰이 앞발을 집 안으로 뻗을 때마다 번개같이 달려들어 물고 늘어졌고 곰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앞발을 빼냈습니다.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거대한 곰을 상대로 집 안으로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싸움은 주방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곰은 창문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영리하게도 집 주변을 돌며 다른 취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쿵, 콩, 이제는 거실 쪽, 심지어 서연이 있는 침실, 바로 옆 창문에서도 집을 들이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마다 백구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지저대며 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녀석은 혼자서 집의 모든 방어선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나타나는 녀석의 하얀 모습은 어둠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저 백구의 뒤를 쫓아다닐 뿐이었습니다. 총을 든 제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싸움은 저 작은 개가 혼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곰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던 거실의 낡은 문이 그 육중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경첩 일부가 부서지며 안쪽으로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비바람과 함께 거대한 곰의 상체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녀석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곧장 이어지는 침실, 서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부서져 열리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곰의 상체가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공포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녀석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섬뜩한 녹색 빛을 발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굶주린 짐승의 뜨거운 김과 함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복도 끝, 서연이 숨어있는 침실 문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곰과 제 아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엽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곰은 제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육중한 몸을 이끌고 복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정이 없다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백구의 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진정한 본능이, 그 야생의 혼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곰의 정면으로 달려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치 훈련된 특수부대원처럼 거실에 부서진 가구들 사이를 소리 없이 파고들어 순식간에 곰의 측면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도약했습니다. 녀석의 목표는 곰의 머리나 목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전략적인 부위, 바로 곰의 뒷다리였습니다. 멧돼지를 상대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지만 그 속도와 맹렬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백구는 거대한 곰의 뒷다리, 아킬레스건 부위를 정확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체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줄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크와 곰이 지축을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던 거대한 몸이 순간 휘청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곰은 미친 듯이 뒷다리를 흔들며 백구를 떼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마치 자신의 턱이 부서지기라도 할 듯 필사적으로 물고 버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모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울 정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돗개와 같은 중형 수렵견들은 자신보다 훨씬 큰 맹수를 사냥할 때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동력을 빼앗는 전술을 사용하도록 본능적으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뒷다리를 공격해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결국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백구는 지금 그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사냥꾼의 DNA를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이성을 잃은 곰이 마침내 몸을 돌려 백구를 향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찢어버릴 듯한 날카로운 발톱이 번뜩였습니다. 백구는 그 공격을 예측이라도 한 듯 곰의 발톱이 자신의 몸에 닿기 직전 물고 있던 다리를 놓고 재빨리 옆으로 몸을 굴렀습니다. 쿠아직! 곰이 앞발은 허공을 가른 뒤 그대로 거실 바닥을 내리쳤고 튼튼한 원목 바닥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백구 역시 상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곰의 발톱 끝이 녀석의 옆구리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고 새하얀 털 위로 선홍색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다는 듯 상처를 한번 핥고는 다시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투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곰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백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에게 입은 상처와 모욕감에 녀석의 분노는 극에 달한 듯했습니다. 곰은 다시 한번 포효하며 백구에게 달려들었고 백구는 다시 한번 그 거대한 몸을 피해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좁은 거실은 순식간에 두 맹수의 처절한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힘과 파괴력을 앞선 곰, 그리고 그 힘을 속도와 전략으로 맞서는 백구.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무모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두 생명의 원초적인 본능이 맞부딪히는 신성한 결투와도 같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백구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녀석의 침묵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발시키기 위해 힘을 응축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백구는 그 작은 몸으로 우리 가족의 운명 전체를 짊어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파괴의 소음이었습니다. 가구가 부서지고 벽이 긁히고 두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 포효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곰의 전략은 단순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무게를 이용해 백구를 구석으로 몰아붙여 짓눌러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백구의 전략은 철저히 유격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곰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끊임없이 측면과 후방으로 파고들어 유효한 상처를 입히고 빠지는 전술이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힘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움직임은 처음에 날카로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투지만큼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결코 침실로 향하는 복도 쪽으로 곰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방패 삼아 필사적으로 곰과 침실 문 사이의 공간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곰 역시 성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렸고 온몸에는 백구의 이빨에 찢긴 자잘한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덩치에서 오는 절대적인 우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곰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파 뒤로 백구를 몰아붙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퇴로가 막힌 백구가 잠시 주춤하는 순간 곰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려 내리쳤습니다. 이전의 공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체중을 실은 필살의 일격이었습니다. 안드웨이,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할 공간도 막아낼 힘도 없었습니다. 배욱 차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구의 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거실벽에 세차게 처박혔습니다. 녀석은 깽 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동안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는 녀석의 모습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곰은 승리를 확신한 듯 쓰러진 백구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습니다. 녀석은 다시 몸을 돌려
원래 목표였던 침실 복도를 향해 절뚝거리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녀석이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제 귀에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백구가 부러진 몸을 일으키듯 필사적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녀석의 한쪽 다리는 부러졌는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입에서는 붉은 피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두 눈은, 그 충혈된 눈은 여전히 곰의 등을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개의 통증 인내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특히 진돗개처럼 극도의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 단련된 종은 생존을 위해 아드레날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하여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백구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생물학적 기제를 넘어선 순수한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백구는 세 발로 비틀거리며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곰의 성안 쪽 뒷다리를 다시 한번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모든 힘과 생명을 쥐어짜내는 처절한 공격이었습니다. 곰은 귀찮다는 듯이 몸을 흔들었지만 백구는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녀석은 곰의 다리에 매달려 함께 끌려가면서도 턱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싸움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충성심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녀석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녀석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몸이 완전히 부서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 곰이 침실 문에 도달하는 것을 단 1초라도 더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시간과 맞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 입구에서 곰과 그 다리에 매달린 백구의 처절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곰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백구는 온몸으로 버티며 그 전진을 방해했습니다. 이빨이 부서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녀석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지와 힘의 대결,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과정은 세상 그 어떤 비극보다도 숭고하고 장엄했습니다. 저는 그저 넋을 잃은 채 한 생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태를 눈물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구가 자신의 생명을 태워 시간을 버는 동안 마침내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고 멈췄던 머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 위대한 희생을, 저 숭고한 충성심을 이대로 헛되이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공포가 부끄러움과 분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백구야. 저는 저도 모르게 녀석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엽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곰의 거대한 등과 그 아래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 작고 하얀 생명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녀석을 오해했던 지난 날들이, 녀석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던 제 어리석음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충성심의 대가를 저는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속하게 거리를 좁혔습니다. 곰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백구를 떼어내는데 온 신경이 팔려 제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빗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이 한 발에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으로 유명하지만 그 근본에는 인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먹이를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한 단 한 명의 주인에게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칩니다. 그 인정의 과정은 교감과 신뢰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한 번 주인을 인정하면 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백구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저와 서연,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우리 모두를 자신의 가족으로 지켜야 할 무리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성심에 대한 대가를 온몸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곰의 등 뒤 약 5m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곰의 어깨와 등 사이 심장과 폐가 있을 법한 지점을 가늠소에 맞추었습니다. 크르르릉, 곰이 백구를 마침내 떼어내려는 듯 몸을 크게 비틀며 앞발을 들어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당.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음과 함께 엽총의 개머리판이 어깨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총구에서는 섬광과 함께 자욱한 화약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 총알은 정확히 곰의 상체에 명중했습니다. 괴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포효가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총을 맞은 곰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결국 힘없이 거실 바닥으로 육중한 몸을 쓰러뜨렸습니다. 쿵 가는 소리와 함께 집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거대한 몸은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폭풍 후 갔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집안에는 오직 저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희미한 울음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실감하지 못한 채 쓰러진 곰과 엽총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백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정신 차려. 녀석은 곰이 쓰러진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곰의 마지막 발악에 휘둘려 내동댕이 쳐진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녀석을 끌어안았을 때 백구의 몸은 축 늘어져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보았지만 심장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가슴팍만이 녀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서연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참혹한 광경과 제 품에 안겨 죽어가는 백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으로 아내를 안심시킬 수도 죽어가는 충견을 되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제 어리석음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끌어안은 채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충성심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우리는 또 다른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대로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백구를 연경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읍내에서 가장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 주소를 찾아보라고 소리치고 담요를 가져와 피 흘리는 백구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녀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저는 백구를 안고 서연은 비틀거리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채 올랐습니다. 곰의 사체와 아수라장이 된 집을 뒤로 한 채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폭우 때문에 시야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길은 곳곳이 물에 잠기고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고 헛바퀴가 돌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서연은 백구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제발 힘을 내. 죽으면 안 돼. 우리 아기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기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질주를 계속하던 중이었습니다. 백구를 감쌌던 담요 사이로 녀석이 차고 있던 낡은 목줄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주워 들다가 목줄 안쪽에 아주 작게 접혀 있는 낡은 비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비닐을 펼치자 그 안에서는 곱게 접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전 주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인 듯 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쳐 희미한 차 안조명에 비추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로 백구의 지나간 삶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얀 그림자입니다. 저와 함께 산악구조대에서 활동하던 가장 용감하고 영리한 파트너였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명구조견이었던 것입니다. 메모는 계속되었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얀 그림자는 흙더미 속에 갇힌 7살 여자아이의 위치를 가장 먼저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2차 붕괴가 시작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하얀 그림자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녀석은 명령에 복종했지만 제가 흙더미에 깔리는 순간 이성을 잃고 저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저는 2다리를 잃었고 아이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글씨는 눈물 자국으로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메모를 읽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백구의 감정 없음은 상처나 학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리고 주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깊은 죄책감과 트라우마, 즉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군인이나 소방관처럼 인명구조견 역시 참혹한 현장을 겪은 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녀석의 고요함은 체념이었고 아이들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방가소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하얀 그림자는 더 이상 구조견으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녀석은 웃음과 활기를 모두 잃었습니다. 제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훌륭한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뭐지? 좋은 주인을 만나 평범한 개로서의 행복을 되찾게 해주세요. 녀석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졌기에 그만큼 더 아파하는 것뿐입니다. 메모는 그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저 역시 눈물로 앞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백구가 서연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임신한 주인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서연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서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그 산사태 속의 어린 소녀를 보았던 것입니다. 2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처절한 속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읍내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 간판을 발견한 저는 거의 차를 들이받을 기세로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피투성이 백구를 안고 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야간 진료를 보던 수의사가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백구의 상태를 빠르게 살피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과다출혈에 다발성 골절, 장기 손상까지 의심됩니다.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절망적인 선고가 폭풍 후 치는 밤의 마지막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수의사의 절망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간절한 애원에 수의사는 잠시 저와 백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백구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수술실 문 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그때부터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한 제 옷과 흙투성이가 된 신발이 지난밤의 악몽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손에 그 작은 메모지를 꼭 쥔 채였습니다. 하얀 그림자. 백구의 원래 이름은 녀석의 털 색깔만큼이나 맑고 그 임무만큼이나 숭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녀석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수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와 서연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에 백구의 생사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술은 겨우 끝났습니다. 수의사는 마스크를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생명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번이나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졌고 뇌출혈도 심했습니다. 부러진 앞다리는 신경 손상이 심해 예전처럼 뛰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백구는 우리의 하얀 그림자는 그 끔찍한 사투에서 살아남아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준 것입니다. 그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지루한 회복 기간을 거쳐 백구는 마침내 퇴원하여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녀석의 몸에는 영광의 상처처럼 수술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고 왼쪽 앞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공허했던 눈동자는 이제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구는 현관 앞에서 조용히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고 백구 앞에 다가갔습니다. 백구야, 인사해. 네가 지켜준 우리 아기야. 네, 동생이다. 백구는 잠시 킁킁거리며 아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아기의 작은 발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녀석의 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옆으로 한번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작은 꼬리의 움직임 하나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위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녀석은 새로운 가족 안에서 자신이 지켜낸 작은 생명을 통해 마침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하얀 그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백구로서의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 거실 벽난로 앞에는 언제나 새 생명이 함께합니다. 곤히 잠든 아기와 그런 아기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는 아내, 그리고 그들 곁을 묵묵히 지키는 하얀 진돗개, 백구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녀석의 침묵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표현보다도 깊고 진실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녀석은 자신의 온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의 빚을 진 채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혹은 편견만으로 타인을, 심지어 다른 생명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저는 그날 밤의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영웅 백구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곰과의 사투에서 살아남은 백구와 새로운 가족의 탄생,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쏜 총성은 곰뿐만 아니라 숲의 또 다른 존재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일까요? 평화가 찾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사냥개가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산에서는 정체불명의 발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곰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과연 백구와 우리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